네, 일단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는 중등부 팀장 김다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중3 1학기 맞이해서 1과정 3, 4월에 어떤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맨 처음에 일한 게 이제 2012년부터 일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원장님께서 대학원 막 수료한 저를 안 쳐다놓고 넌 좀 잘할 것 같다라는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이 학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들 MBTI 얘기 들어보셨어요? MBTI 해보셨어요, 어머님? 어머니 MBTI 검사 해보셨어요? 뭐 나오셨나요? 아, ESTJ요. ESTJ. 제가 무슨 형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되게 좋은 형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MBTI가 한참 유행할 때 MBTI 검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한테 나는 뭘 것 같아? 자기야 맞춰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너는 GRYB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지랄 연병. 이라고 네, 뭐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MBTI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MBTI에서 그 한 그 부분이 그 4개의 유형 있잖아요. 이제 4개의 유형 중에 이제 그 N과 S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N 파트는 뭐냐면 요건 이제 약간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좀 숲을 보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S는 좀 이제 나무를 보는 스타일, 세부적인 걸 좀 분석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학생들도 보면은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N인 스타일인 친구가 있고 S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인 친구들은 일단 뭔가 어떤 큰 덩어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느낌이 좀,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친구들은 일단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부터 보고 난 다음에 그래,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화를 시켜나가는, 학생들마다 좀 학습 유형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격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학원을 보시는 스타일이 N인 스타일이 계시고 또 S인 스타일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 몇 마디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학원 좀 인상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좋게 이제 인상으로 좀 판단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좀 꼼꼼하게 어떤 부분, 어떤 디테일에서 이 학원이 이제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할 것인가에서 어떤 그 인상을 또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일단 제가 오늘 이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 학원이 그래도 꽤나 질 좋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괜찮은 숲이다 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앉으시고요. 저는 이제 중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지 애들도요 현수막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애들이 보고서 저한테 선생님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은 문학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는 이렇게 4개의 학교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1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크게 이 4가지, 이 4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는 고입까지 지금 1년이 남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1년이 남은 시간 동안 각 시기별로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각 시기별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더 공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수능 국어랑 내신 국어에서 어떤 입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3의 모토이면서 또 저희 학원의 모토가 정교하고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정확하게, 정교한 커리큘럼으로 정확한 수업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어떤 정규 수업, 그 다음에 또 내신 수업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갈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그 과정을 좀 팔로우업 하면서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문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학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실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독서논술 수업이랑 또 비문학 수업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3의 모토이면서 또 저희 학원의 모토가 정교하고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정확하게, 정교한 커리큘럼으로 정확한 수업을 만들어 갈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고1까지 1년이고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이 국어 공부의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가야 되는지 일단 입시 환경의 변화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수능에서는 이제 2028년 이제 입시 개편안이 나왔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일단은 2027년 수능까지는 공통 과목이 어떤 독서 문학, 독서를 비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요걸 공통 과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법작문, 언어매체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45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수능 문제를 이제 2027년 수능까지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언어와 매체라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매체, 화법작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보통은 상위권 친구들은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내신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좀 공부를 했던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맞힐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은 이쪽으로 가고 상위권이라도 이쪽으로 화법작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으면서 이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2028년 수능부터는 이 선택 과목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통 과목으로 이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처럼 45문제 안에서 이런 영역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달라진 어떤 유형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어쨌든 이제 2028년 수능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8년 수능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2010년생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2028년 수능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2010년생들이 봐야 되는 수능은 2029년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루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또 전략을 짜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영역이 공통 과목이 됐다는 점이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근데 문법은 어차피 문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문법은 이 동네에서 문법은 원래부터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하더라도 내신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어차피 문법은 여전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의 변화인데요. 내신에서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거.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뀐 거는 이제 1등급 4%, 2등급 11%였는데 요게 2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이 되는 거.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5등급으로 상대평가를 이렇게 좀 등급을 줄여놨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변화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최상위권의 부담이 일단 줄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4%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줄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등급이 5등급이 나오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떡이 진다는 거죠. 소위 떡이 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9등급으로 촘촘하게 나눠 놓으면 대학은요, 쫙 줄을 세우고 싶어 하겠죠. 대학은 쫙 줄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등급 수 자체를 줄여버리면, 소위 이 떡이 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떡이 지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대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좀 구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결국 내신에서 변별이 안 되면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수능과 논술이에요. 수능과 논술을 통해서 이 떡이 진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지켜보시면 됩니다. 1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그다음 그렇게 이제 고3들이 바로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친구들이 호랑이 띠죠? 네. 이 소띠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먼 얘기긴 하죠.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가오는 변화는 이겁니다. 교과서가 바뀌어요. 교과서가 올해 고1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 제일 안 좋은 점이 뭘까요? 뭐가 많지 않다. 기출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기출문제 자료를 통해서 이 학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유형은 어떻고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1년치 기출문제가 또 쌓여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이제 큰 영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차피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교과서로만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교재를 내거든요. 그런데 부교재는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이제 이 기출 문제가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학원 잘 찾으셔가지고 기출 유형 분석해주는 그런 학원 잘 찾으셔서 우리 학교에 맞게 분석해주고 우리 학교에 맞게 내신 대비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아이랑 잘 맞는 그런 학원 잘 찾으시는 게 이제 1년 후에 좀 중요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내신에서 좀 떡이지는 그런 상황을 선생님들도 최대한 조금 피하기 위해서 또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술형 문제예요. 이 서술형 문제를 강화하겠다는 거는 2028년 개편안에도 이게 근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평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입시 개편안에 근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서술형을 가지고 내신 문제 출제한다, 서술형을 가지고 수능 문제도 출제한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서술형으로 수능 문제를 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보셔도 대혼란, 생각만 해도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서술형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주 먼 미래이거나 이루어지긴 조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학교에선 가능하죠. 각 학교에서는 그게 각 학교, 각 학급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에서의 논서술형의 중요성이 좀 커졌다. 그게 이제 고등에서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 중등에서도 같이 내려와서 또 같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딱 국어 정도에서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제 이런 바뀐 입시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좀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요인, 팩터가 뭔가.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능 국어에서는 세 가지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꾸준하고 의식적인 독해 훈련.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고 의식적인 독해 훈련. 제가 요즘 이제 학생들이랑 1대1로 코칭도 좀 하고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 좀 어려워하는지 1대1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비문학 지문 하나를 읽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고 OX 퀴즈예요. 그래서 이제 OX를 판단을 해보기 시켜봤는데, 요게 요 지문과 선지가 제가 고3에서 갖고 왔습니다. 고3 지문에 있는 선지를 이 4개의 선지를 갖고 와서 이제 OX를 판단하게 시켜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고 또 이제 헤매는 친구들은 또 헤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1에서도 모의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이게 들어보셨죠? 그 고3에서 수능 보는 그 고3 수능의 유형과 동일하게 고1에서도 3월, 6월, 9월, 11월에 이제 모의고사 학력평가라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고1에서도 모의고사가 있는데, 고1 지문과 고3 지문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고1 비문학 지문은 이제 일단 읽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제 선지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1번에 있는 말이 여기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왜 어린 시절 해보셨죠?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여기 있는 말이 여기 똑같이 나와 있네? 그럼 이건 맞는 거지. 고1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여기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있다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건 아니지. 그럼 이렇게 좀 똑딱똑딱, 제가 이제, 요걸 이제 똑딱똑딱이라고 얘기하는데, 똑딱똑딱 하다 보면
보이는 게 고1 지문, 고1 선지의 특징이에요. 이게 좀 난이도가 낮은 지문이나 난이도가 낮은 선지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고3 지문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지문 자체도 어려워지지만 선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앞부분에 나왔어요. 근데 B라는 부분이 요 앞부분에 나왔어요. 선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A와 B를 종합해야지만 OX를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제 글 읽는 훈련들이 좀 잘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어떠냐면 A는 A대로 따로 읽고 B는 B대로 따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B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선지를 판단하는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랑 붙여서 근데 이거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A와 B를 되짚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독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읽어봤잖아요. 그쵸? 글을 많이 안 읽어봤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문을 못 읽는 이유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야. 읽는 경험. 네가 여태까지 비문학 지문이라고 읽어본 거 교과서가 다지 않아? 그러면 애들이 예. 교과서도 요즘 잘 안 읽는 친구들 너무 많죠. 자습서가 설명 너무 잘 돼 있고 또 학원에서 설명 너무 잘해주니까 줄글을 안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훈련, 의미 관계를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훈련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꾸준하고 의식적인 독해 훈련이 수능 국어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는 빨리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해요. 속도보다 정확도에 초점을 두고 어떤 그 독해 훈련을 할 수 있게 좀 가이드를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애를 모의고사를 풀려봤더니 고1 모의고사를 풀려봤더니 시간이 턱없이 좀 부족하고요. 우리 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이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예를 들면 고1 모의고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네, 꿀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고1에서밖에 못 써먹습니다. 고1에서밖에 못 써먹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지문부터 이 선지부터 먼저 보고 선지에 나오는 주제어가 나오는 부분만 찾아서 선지 판단한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린 그림 찾기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빨리 할 수 있어요. 지문 다 안 읽고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거는 본질적인 독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속도에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 읽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훈련을 하면서 정확도가 올라가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확도에 좀 초점을 두고 이제 비문학 독해 훈련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능 국어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 독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경험이 많이 없고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사실 지문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이제 인문, 사회, 과학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좀 꾸준하게 좀 누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세 가지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신인데요. 내신에서는 고등에서도 중등에서도 점점 서술형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서술형 쓰기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문학과 문법에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개념을 잘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1:1 코칭을 이제 그 학생들이랑 수업 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인법을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의인법이라는 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비유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하거든요. 의인법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가 의인법인 걸 판단할 수 있는 친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 보는 지문에서 내가 아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그게 사실 확실하게 아는 거죠. 내가 개념을 머릿속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적용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 확실하게 아는 개념을 누적해야 이제 내신 국어에서 고등 내신에서도 중등 내신에서도
이제 만족할 만한 점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등 내신이 중요한 이유가 이 중등 내신은 공부를 대하는 어떤 습관, 태도, 요걸 이제 형성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등 내신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등 내신에서부터 오답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혹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학원 수업에서도 배우고 학교 수업에서도 배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 걸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정리의 습관, 태도,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시기를 중3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신 국어에서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2 1년 앞두고 국어 공부 로드맵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내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비문학과 문학에서의 독해훈련이에요. 비문학에서의 독해훈련, 말씀드렸던 의식적으로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이 서술형 쓰기 훈련. 요게 1년 내내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사진 좀 찍어 가세요. 요거는 따로 사진 찍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비문학을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탁 해서 뭐 독해력을 늘려보겠다. 그게 안 되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어느 한 시기에 뭐 8주 안에 뭐 문학 완성, 뭐 8주 안에 고전 문학 완성.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독해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읽기도 잘 안 되지만 쓰기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장 완성을 잘 못합니다. 말에서도 애들이 문장을 끝까지 완성을 잘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랬는데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명사로 끝난다든지 서술형을 끝까지 완성을 하는 경험이 이제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문장을 끝까지 쓰는 훈련을 1년 내내 좀 쭉 이어가야 되고요. 요 서술형 쓰기 훈련은 뭐 영역별로도 다 가능하죠. 비문학에서 요약을 통해서 서술형 쓰기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또 문학에서 요 강남권 주변의 기출 문제들에서 어떤 식의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 유사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또 서술형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쓰기 훈련은 1년 내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코어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1학기부터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개념을 누적하는 단계. 확실하게 아는 단계, 문법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확실하게 아는 개념을 좀 누적하고 배경 지식을 좀 쌓아가는 그런 시기. 그리고 이 시기가 사실 이 확실하게 개념을 좀 쌓아주는 시기가 있어야 여름방학부터 확 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방학부터 이제 고등문법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름방학에 이제 가장 좀 하이라이트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문법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문법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라 중등 문법의 심화예요. 중등 문법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가져가는 게 고등 문법이에요. 그러면 중등 문법의 기초가 일단 기초적으로 좀 갖춰져 있어야 고등 문법으로 레벨업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많은 문제들을 더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학과 문법의 개념을 1학기 때 내신 준비하면서 또 정규 수업을 통해서 이걸 좀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는 이제 고전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문법 심화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등문법 심화라는 게, 참 이 얄궂은 것이 고1 2학기에 이런 거랍니다. 애들은 현대국어의 문법도 싫어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15세기, 16세기에, 우리나라 국어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게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중세국어 문법을 알려면 현대국어 문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현대국어 문법을 알아야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학기부터 여름방학까지 이 어떤 그 현대국어의 기초를 제대로 잘 쌓아놔야 이제 2학기에 고등문법 심화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는 1학기의 내신을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1학기 좀 집중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의 기본적인 로드맵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지금 당장 1학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핵심 성공 요인을 좀 잘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능 국어 강화를 위해서는 꾸준하고 의식적인 독해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양질의 배경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고등에서도 중등에서도 이 논서술형의 문제 해결력이 또 중요해졌기 때문에 문장을 완성하는 훈련을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완성하는 훈련 자체가 사실은 학생들이 전반적인 독해 능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서술형 문제 해결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교재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역시 이 부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비문학 문학에서 독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비문학 수업 시간에 상반기에는 1학기까지는 학생들한테 좀 개념적으로 의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것. 그래서 같은 말의 반복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걸 글쓴이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관계, 혹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 그 상반되는 개념 속에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포함되는 포함되는 그 관계 속에서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의미관계를 고려해서 지문 분석 훈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의미관계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뭐 반대되는 거 모르는, 반대관계 아이들 모르지 않고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저희가 이 의미관계를 계속 꾸준하게 학생들한테 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읽지 않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의미관계로 묶어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어떤 의미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읽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좀 상반기에 지문 분석 훈련을 요 의미관계를 기반으로 계속 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은 조금 쉬운 지문으로 2000년대의 수능 지문이라든지 고1, 2 지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도 지문 분석 훈련이 이 하반기부터 여름방학 이후부터 시작이 좀 될 거고요. 출제 유형에 따라서 이 문제도 이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출제 유형에 따라서 뭐 내용 일치 문제 중에서도 추론형 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어떤 보기 자료를 적용해서 선지의 내용에 어떻게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출제 유형에 따른 실전 훈련이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비문학은 단 한 과정도 빼놓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통해서도 지문 복습, 또 요약 훈련하고 실전 기출 훈련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도 훈련을 하고 또 과제를 통해서도 스스로 읽어보는 훈련을 계속 좀 이어갈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어 학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어 학습. 의인법, 직유법, 은유법. 생각보다 진짜 간단한 개념어지만 이걸 잘 못 찾는 친구들이 많아요. 개념어를 내 머릿속에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처음 보는 지문에다가 적용하는 훈련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서 개념어에 대한 배경 지식 쌓기예요. 이 정서 개념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이라든지 달관이라든지 자조라든지, 이건 사실 이제 어휘력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정서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현대문학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이제 개념어의 학습을 좀 이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3월에 특히 이제 그 작품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현대문학사의 전체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지문들을 좀 골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이 산업화 시대까지 이 전체적인 현대문학사의 흐름, 그리고 각 시대에 좀 중요한 작품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대표 작품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결국 그 중요한 대표 작품들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고, 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고, 또 고등
고등 모의고사와 또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의 경우에 또 상반기 5월에 고전문학사를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문학사를 이제 학생들이 아직 많이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굉장히 막 방대하게 다루지는 않고 전체적인 큰 흐름이 어떤지 정도만 한번 좀 짚어주는 정도로 고전문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흐름을 기초적인 지식을 좀 짚어주면서 이제 상반기에 문학 수업이 좀 들어갈 거고요. 요 내용, 이 개념어들을 학습하고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쌓아놓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적인 분석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제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게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현대시나 현대소설 할 것 없이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훈련을 이제 분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학생들이랑 좀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정서 추론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이 시에서 왜 이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를 공감을 못하겠어요.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학생들한테. 공감할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려원 씨가 국어 강사로 나왔던, 제가 전체 다 본 건 아닌데 그 쇼츠에서 이 대사를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 국어 내신 강사예요, 그분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감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희는 어차피 공감 못하니까 그냥 외워.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빵 터졌는데, 사실 내신에서는 좀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내신에서는 공감이 좀 잘 안 되면,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내가 뭐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 추론하는 거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야. 너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상황에서 이 감정으로 연결되는 그 논리적인 연결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논리적인 연결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직 15년 정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쌓아주는 게 정말 좋은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제 그걸 이제 학생들이 계속 좀 누적을 해나가면 처음 보는 작품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정서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실전 훈련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고전문학 파트에서는 고어 읽기를 좀 하면서 빈출 어휘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고전문학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읽을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벽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고어를 읽는 빈출 어휘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하반기에 가져갈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문학, 고전문학에서도 지문 복습과 시점 기출 훈련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1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 그 배경 지식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참 책 읽는 거 싫어하죠. 그죠? 자, 요 내용은 이제 자료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1과정, 2과정에 나오는 것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3월, 5월에 나오는 이제 책들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제가 어디서 그런 거 봤는데, 김영주는 있어 보이는 책을 고른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좀 들었어요. 근데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좋은 책을 골랐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책을 골랐기 때문에 있어 보이는 거고요. 사실 이기적 유전자, 이제 또 스카이캐슬로 또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학생들한테 조금 버거운 책인 건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아요. 전체를 다 읽진 않고 이 책의 좀 중요한 부분, 이 학생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진화생물학에 있어서 꼭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도록 프로그램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는 학생들이 읽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큰 내용을 좀 잘 깨워주시고 관통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독서원수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이 독서원수 선생님이 그런 이제 디테일한 거를 큰 그림으로 엮어가는데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희정 유전자도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이제 발췌해 가면서 이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진화생물학이 또 관련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화생물학과 관련해서 생물학뿐만 아니라 진화생물학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문학 지문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고3, 뭐 고2 할 것 없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과정에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을 위한 행동경제학 에세이라는 책을 읽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행동경제학도 최근에 행동경제학 영역에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행동경제학을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읽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좀 선정을 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와 행동경제학 에세이에 대해서는 우리 독선주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서술형 문제 해결력 강화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훈련이 중요한데, 이제 거기 나오는 자료에도 제가 좀 실어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료에도 좀 실어놨는데, 이 자료를 여기 잠깐 좀 보실게요. 38쪽 보시면 있습니다. 38쪽에 요거 똑같은 걸 제가 실어놨어요. 자, 38쪽에, 자, 요거 이제, 수명여중 3학년에서 나온 시험이고요.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나온 시험인데, 수명여중이 사실 이렇게 애먹이는 서술형 문제를 좀 내는 학교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서술형 4번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제시문뿐만 아니라 또 뭐도 나오냐면요, 추가 제시문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추가 제시문과 교과서 제시문을 비교 분석해서 조건까지 맞춰가지고 하나의 그 조건에 맞춘 하나의 답안을 써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게 사실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렵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까다로운 서술형들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결 능력은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요구사항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반영해서 논리적으로 내용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문장을 좀 완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장 완성하는 것부터가 우리 친구들이 이게 이제 난제인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훈련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아까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수업에서 서술형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학에서는 강남권에서 기출되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기출되는 그런 그 유형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까다로운 조건과 좀 유사하게 그 서술형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과제집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좀 해볼 수 있게, 문장으로 좀 써볼 수 있게 훈련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들한테 과제집으로 맡겨놓으면 또 대충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건 테스트로 좀 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로 좀 내주고 있고요. 매주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서술형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의 경우에는, 비문학에서는 이제 테스트로는 서술형을 내기는 좀 쉽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과제집에서 문단을 읽고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 보시면 자료 13페이지에 이제 과제집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과제집 예시. 그래서 이제 중심화제 제시어 참고해서 문단 내용을 요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요 제시어 없이 그냥 요약해라 그러면 아버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시어 없이 문장으로 요약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제일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이 남학생들, 좀 귀찮아하는 남학생들한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요약해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 문장에다가 밑줄 쳐놓고 화살표로 이렇게 쭉 끌어다 놓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뭐 귀찮아서, 1번은 귀찮아서죠. 근데 2번은 문장 잘 못 쓰겠으니까 피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사실 이 제시어와 중심화제와 제시어를 주는 거는, 물론 이거 없이 혼자서 다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이상적인 걸 주고서 이걸 니네가 해야 돼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심 화제 주고 그 다음에 제시어를 줍니다. 그래서 요 제시어를 바탕으로 제시어를 잘 엮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실제로 저 읽어보잖아요. 이상한 문장도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문장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상한 문장을 쓸지라도 쓰는 훈련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문이요, 지문 복습이라고 되어 있죠. 수업 시간에 읽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떠올리면서 요약을 하는 거라서 웬만하면 그래도 말이 되게 쓰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문장을 완성해보는 훈련, 이 훈련 자체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문장 요약 훈련을 과제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독서 논술이에요. 독서 논술에서는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 독서 논술에서는 책을 읽고, 학생들이 일단 책을 읽고 오면은 그 책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제재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글쓰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 글쓰기 진행한 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첨삭을 해서,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을 써보고 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 아닌지를 요 첨삭의 과정을 통해서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글쓰기 문장을 완성하는 이 훈련에 있어서는 독서 논술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독서 논술 수업에서 이제 실전 논술 문제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한다든지,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어딘가에다가 적용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좀 복합적인 조건과 요구사항을 가진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 조건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훈련을 이제 매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첨삭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이제 1과정 정규 수업은 이렇게 이제 4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에세이, 그 다음에 이의적 유전자, 독서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의 현대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오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핵심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는 정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5주 동안은 내신 수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끔은 내신 수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 이제 잠실 중 아시겠지만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보는데 국어만 안 보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뭐 아주 드물게 아예 중간고사 자체를 안 봐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학교 자체에 중간고사 일정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시간에 이렇게 그 문학과 비문학을 이제 독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을 쭉 이어져 나가야 하는 의식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정규 수업으로 이제 대체 수업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인데요. 내신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6쪽, 37쪽 다시 보실까요? 실제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길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중등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 지문이죠. 교과서 지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의 필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필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달라져요. 같은 지문을 가지고도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습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별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그 학생들의 필기를 팔로우업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해 주실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중이나 혹은 진선여중 같은 경우, 여중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프린트뿐만 아니라 필기가 너무너무 절대적이라서, 그래서 앞반, 뒷반 필기까지 다 확보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수업 시간에도 그 내용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의 지문, 그리고 교과서 필기, 학교 프린트, 끝까지 독하게 파고들고, 그래서 수업 때도 요거를 친절하게 잘 해설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저희가 지문 복습 과제가 있어요. 매주 나눠주는 프린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주 나눠주는 프린트 자료에 학교 프린트의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독하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뒷부분에 36페이지 이제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인데요.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추론적 사고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요. 교과서 지문의 내용 일치, 단순 내용 일치, 혹은 교과서 지문에 대한 그 개념 암기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지문 갖다 붙여서 새로운 지문과 비교 적용해보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가 객관식 3번 한번 보시면요. 보기 1에는 꽃의 패러디라는 새로운 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교과서 지문에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지문을 서로 비교해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추론적 유형의 문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중등 수준에서는 예전에는 문학에서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37페이지 보시면요. 자, 요즘은 비문학 지문에서도 이렇게 좀 추론적 사고 유형의 문제, 적용하는 문제, 자료 적용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코로나 시기쯤 해서 내신 시험이 예전보다 조금 쉬워졌었어요. 좀 쉬워졌어요. 2020년 이후로 한 2020년부터 한 2023년 정도까지는, 한 2, 3년 정도까지는 문제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자체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3년부터 몇몇 학교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2024년부터는 대체적으로 전체 학교들의 난이도가 대폭 상향됐어요. 특히 이제 어머님 역삼중 시험이 작년에 3학년 시험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대청중, 또 숙명여중, 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시험이 예전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학교 수업도 정상화가 됐고 강남의 미상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좀 다시 어려워지는 추세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어려워지는 추세일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런 추론적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지에서도 교과서에 나왔던 거, 학습활동에 나왔던 거, 그거 똑같은 말로 내지 않고 말을 자꾸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변형선지라고 하는데, 이런 변형선지에 대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학생들이 킬러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런 변형선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거 같은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고 직전 보강을 할 때는 이런 변형선지에 대한 훈련, OX 퀴즈 훈련들을 계속 좀 이제 좀 시키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 이 지문에서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외부 지문이 나왔으니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고, 여태까지 나왔던 외부 지문들의 어떤 결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의 외부 지문이 새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외부 지문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제 총정리와 직전 보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실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은요, 자, 동일한 내용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 수업은 단원별 진도가 약 1회에서 4회 정도까지 이루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주차 수업에 시험 범위 총정리, 기출 유형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험 전날 이제 직전 보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전 보강에서는 우리 학교 기출 문제, 또 예상 문제 풀이, 변형 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전 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총 해서 5+1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수업까지는 5회, 그리고 직전 보강 수업까지 해서 1회. 그래서 이제 총 6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끔 이제 학교의 그 시험 일정에 따라서 아직 학사 일정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시험 일정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 앞당겨지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앞당겨지는 학교라도 시험 범위가 적지는 않거든요. 희한하게 앞당겨진다고 해서 시험 범위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는 굉장히 비슷한데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일정만 앞당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앞당겨지더라도 5+1에 준하는 이제 수업 시간으로 저희가 좀 재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수업 교재, 그 다음에 복습 자료, 테스트,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42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요 주변에 이제 내신하는 학원들 보면은 자체 교재 쓰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자체 교재를 거의 안 씁니다. 자체 교재 말고 이제 시중에 나왔던 것, 시중에 나온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전부 다 자체 제작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체 제작 수업 교재를 저희가 만드는 이유가 수업을 하는 사람이 만든 교재여야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체 제작 수업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체 제작 문제집, 학생들이 이제 매주 배운 내용을 진도에 맞게 따라가서 이제 문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출 문제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매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기출 문제 모으는 게. 기출 문제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잘 누적을 해서 인근 학교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전날 나온 시험도 빠르게 정리해서 그 다음날 직전 보강 때 학생들이 이거 2025년에 다른 학교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또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료에 있어서 사실 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훌륭한 자료 많겠지만 저희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자료인데요. 이 복습 자료가 정말로 갈아 넣은 자료입니다. 선생님들이 시간과 노력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지적인 것까지 완전히 갈아 넣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겸손하지 못한 표현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로 좋은 자료.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원래는 학원 선생님들은요 서로 굉장히 경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쟤는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 학원은요, 자료를 공유해요. 왜 공유할까요? 더 좋은 자료를 학생들한테 주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다른 선생님에게 내 자료를 넘겨줬을 때,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자료를 넘겨줬을 때, 이 자료를 이 선생님이 나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상호의 신뢰가 저희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런 팀워크로 가는 학원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좋은 자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생으로 만들어둔 자료, 그거보다 같이 만들어둔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수업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시간표입니다. 이 시험 대비 시간표는 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단대부중, 대청중, 역삼중, 진선여중을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양소민 선생님, 옆에 계시는 양소민 선생님께서 구룡, 도곡, 숙명, 언주, 중동, 휘문 이렇게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영 선생님이 이렇게 7개 수업을 담당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중, 신천중, 잠신중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제 후배인데 서울대 국교과 후배인데 이 친구가 지금 다른 학원에 좀 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가 지금 스트리밍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좀 실력 있는 선생님 모셨고요. 대치중, 신천중, 잠신중 이렇게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좀 일찍 끝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4월 26일, 27일에 시험이 이미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요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1 모의고사 특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1 모의고사 특강을 통해서 모의고사 시험을 첫 번째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2번 이상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강이 무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는 이제 매주 테스트, 재시험 보고 있습니다.
재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테스트에서 점수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클리닉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대상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과정에는 클리닉 대상자를 이제 어머님들과 이제 학생들과 좀 상담 전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요 테스트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저희 이제 어휘 테스트랑 복습 테스트 진행하는 거 이제 실물 보여드렸는데 이 어휘 테스트에 대해서 특히 처음 오시는 어머님들이 요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그 과제집에 실려있는 그 어휘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필수 어휘, 뭐 2글자짜리 개념어, 그 다음에 4글자짜리 사자성어, 요거를 뜻이랑 예문이랑 연결해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워크북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문맥에 맞는 유의어에 대한 훈련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위에는 이제 한자인데요. 요 이제 원리 한자, 요거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한자. 사실 어려운 한자는 아니에요.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한자들을 실제로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음이랑 뜻도 좀 써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어휘 교재가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테스트를 보고, 그 어휘에서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가거나 혹은 이제 따로 제공해주는 어휘 클리닉 자료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테스트는 독서,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에서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그 복습 테스트에서 점수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리닉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다시 와서 그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하고 보완하고, 여기서 근데 중3이기 때문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복습 보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된 새로운 지문도 같이 읽어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보강 클리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대면 첨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논술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 1대1로 대면 첨삭을 좀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못 썼는지를 선생님이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는 이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주말에 매주 과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혹은 뭐 놓쳐서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중에 과제 재검사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과제를 끝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석생에 대한 보강 수업은 따로 없어요. 현강이 결석한 경우에는 근데 대신에 보강을 따로 하지 않는 대신에 스트리밍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스트리밍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현강 수업 안 왔다고 해서 테스트를 안 보는 거 아니고, 현강 수업 안 왔다고 해서 과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는 테스트와 과제를 똑같이 현강에 온 것과 똑같이 이제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한 친구들은 그 전주에 과제를 검사를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과제를 못 받으면 2주 누적해서 전주에 못 받은 과제까지 누적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네, 이 부분 설명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학 수업은 제가 아까 앞에서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화면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은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수업을 듣고 문학이나 문법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배운 후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일요일 10시 수업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일요일 10시에 수업 듣고 숙제를 언제 할까요? 보통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에 합니다. 일요일 6시에 오는 친구예요? 언제 할까요? 일요일 오후에 합니다. 일요일 오전에서 오후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학생들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잖아요, 애들이. 월수금에는 수학 가고 화목에는 또 영어 가고 뭐 또 반대가 되기도 하고 막 과학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고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반복을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바로 개념을 내가 듣고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내가 인강을 찍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강 과제를 학생들한테 좀 부여를 합니다. 이게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1시간에 제가 수업했던 걸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하이라이트만 딱 줄여서 이제 인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강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면 학생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잘 기억 안 나는 걸 떠올리면서 했던 것보다 이거 듣고 하니까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개념을 듣고 습득한 다음에 바로 반복해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인강 과제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학기 중에도 계속 인강 과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인강 과제와 복습 과제를 통해서 이 적용 훈련을 학생들이 좀 끝까지 해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학 제재를 선정하는 기준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작품들을 위주로 혹은 교과서에 출제되거나 연계된 작품들을 위주로 이제 문학 제재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약 클리닉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도약 클리닉에서는 지난주에 대한 복습뿐만 아니라 같은 작가 혹은 유사한 정서의 다른 작품도 좀 같이 기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게 이제 도약 클리닉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요거 목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개념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아는 작품, 지식의 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약 클리닉을 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비문학 담당하시는 이제 이전영 선생님께서 비문학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비문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전영입니다. 저는 그 1학기 때는 비문학 수업을 담당하고요. 2학기 때는 이제 문학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제가 담당하는 이제 내신 학교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앞서서 이제 그 다은쌤께서 비문학 수업에 대한 내용들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와 제 수업의 특징들 이렇게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배경지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사막에 대한 내용들, 뭐 사막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더라.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배경지식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배경지식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구조 독해 원리라는 것도 매주 전달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화제로 잡는다. 중심화제는 뭐 작은 따옴표로 강조된다. 이런 것들을 메모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영화는 현실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재현한 영화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과 관련된 영화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사실주의 영화와 형식주의 영화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이겠네? 이러면 대비관계. 이게 이제 구조독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것들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매주 달라지는 구조독해, 독해 원리도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다은쌤도 꾸준하게라는 말을 되게 자주 사용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예전에는 이제 비문학 수업을 제 수업을 들으면 뭐 바로 이제 나아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전달을 하려고 포장을 했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비문학은 가랑비 옷 젖듯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원론적인 내용에 답이 있다. 요 두 가지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비문학의 두 가지 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독해는 말 그대로 이제 비문학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아니면 뭐 인과관계, 과정이 나오더라. 이런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내용적인 독해는 배경 지식입니다. 사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사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 이전에 이제 그 저랑 학생들이 수업했던 내용 중에 뭐 이제 말을 잘 못하는 병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 관련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언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문에 없는 생략된 내용도 제가 따로 또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배경 지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과정 10주차 동안은 이제 저랑 이제 독해 원리를 다양하게 배웠는데 1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주 동안 매주 이제 4개의 독해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뭐 중심화제, A와 B를 비교하는 내용이면 대비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저랑 한 주에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되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단락의 역할에 따른 독해 전략 학습하기. 네, 이거는 이제 구조 독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처음, 중간, 끝 글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좀 다르겠죠. 처음 부분. 하나의 중심화제만 계속 다루는 글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 중요한 내용은 좀 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전달을 해줍니다. 처음과 중간, 끝 이렇게 나눠서.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라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글 읽는 속도가 느리다, 속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문학에서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표현하는데 접속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나온 정보를 부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런 접속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요건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비문학 관련 수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에 생략된 정보들도 제가 많이 좀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네, 언어 관련 지문이면 뭐 실어증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에는 뭐 언어를 담당하는 장치가 있는데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보는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도 좀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런 이제 배경 지식들 얘기하다가 이제 꼭 뭐 제 에피소드나 이런 재밌는 내용들도 항상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지난주에 뭐 했니? 그러면 이제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난주에 선생님 여행 갔다 온 얘기 그건 다 기억을 또 하더라고요. 요건 이제 좀 재밌게 전달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교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첫 번째 독해 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대응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이 연달아 나오더라. 이런 문장들의 짝이 반복되더라. 이 독해 원리를 먼저 학습을 합니다. 독해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나서 짧은 지문을 통해서 먼저 연습을 하게 돼요. 예, 연습 지문. 보통 이제 한 단락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대응 관계는 일반적인 진술 뒤에 예시나 비유 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구나. 예, 이런 것들 이제 연습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지문을 저랑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까지. 저희가 그 중3 때 하는 비문학 지문은 대부분 다 수능 지문이에요. 예, 고3 비출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저랑 같이 이제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어머님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평일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일에 진행하다 보니까 참석률은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리닉을 주말에 수업을 듣고 나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 잘못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시험 점수와 관련 없이 와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새로운 지문을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추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당연히 이제 와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자료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한번 풀어보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지문은 그렇다고 이제 되게 쉬운 지문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이기도 하고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올 때도 있어요. 네, 추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비문학에 관련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이어서는 소민쌤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서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양소민 강사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 학생들은 3시간 20분을 매주 듣고 있는데요. 학생들 마음을 좀 헤아린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 학원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 학원에 이제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학원에서 지도한 지는 이제 9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장점이 참 많은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받으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규 수업으로는 독서 논술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로는 구룡, 도곡, 숙명, 그리고 원주, 중동, 희문을 이제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독서 논술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독서 논술이라는 과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제가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서는 정확히 읽는 그런 훈련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읽고 배경 지식을 확장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은 흩어진 생각을 이치에 맞게, 규칙에 맞게 이렇게 쓰도록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목적은 입시 논술하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매주 조금씩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매주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스테디셀러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 나온 책들을 다 이제 가져다가 이 책이 우리 학생 수준에 맞다,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문학 지문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룬 그런 책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학생들이 좀 읽고 와서 좀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인드맵 형식으로 제가 이제 매번 정리를 해서 줘요. 학생들이 좀 놓쳤던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독서 퀴즈로 매주 테스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제가 매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마인드맵이라는 형태의 자료고요. 제가 이제 책을 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연결되는 항목들을 쭉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인드맵 형식은 그 뇌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좀 이 방법을 활용해서 공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이 사진은요. 매주 테스트를 보는 그런 형식인데 테스트 유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 풀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이제 수업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 활동인데 다양한 논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좀 깊이 있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찬반 논의형, 문제 해결형, 독해형 이렇게 다양하게 입시 논술로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우리 중3 수준에 맞게 글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의 특징이 개요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문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는 개요를 제시해주지 않고 1시간 동안 글을 이제 구성해서 쓸 수 있도록 아예 학생한테 모든 거를 이제 전담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개요를 주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개요를 주지 않고 그냥 쓰라고 하면은 방향을 못 잡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논제에 맞는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개요를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이 논제의 답을 잘 쓰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제시를 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게 단계별로 넘어가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시켜주고 글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을 잘 듣고 논제를 잘 이해하고 썼으면은 점수가 잘 나오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논제에 맞춰서 개요를 보고 개요를 채워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출하고 가면 일주일간 첨삭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한테 첨삭문을 이제 주는데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모범 답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오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책이 이제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한 주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들도 이제 수업을 듣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챕터를 좀 나눠가지고 절반 정도, 한 150페이지 정도 그렇게 좀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선정 도서의 분량을 다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와서는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좀 테스트 통과가 안 된 친구들은 남아서 재시험을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독서 클리닉에 와가지고 같이 좀 꼼꼼하게 글을 읽는 훈련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책 내용 외에도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30여 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논술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개요를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고요. 글을 써서 제출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다음 주에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답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그 다음 주에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오는 활동을 과제로 해오는데요. 원래 좋은 글쓰기는 좋은 글을 보고 따라 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그리고 표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모범 답안을 제공해서 숙제로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을 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중간에 제가 주중에 이제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우선 모범 개요를 다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점이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그리고 문장에서 호응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도 그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 수를 맞추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맥에 맞지 않거나 논리에 어긋나는 그런 문장들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주기 때문에 총점이 95점이고 95점에서 이 항목들에 따라서 이제 감점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점된 것을 보면은 너무 많이 감점이 돼서 이제 점수 결과를 보고 좀 되게 어머님들이 좀 놀라세요. 우리 애는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됐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점에서 이제 감점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같은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제가 따로 좀 연락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 1대1 논술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았지만 본인이 좀 더 글을 잘 쓰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따로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대1로 논술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논술 문제에 따라서 이제 개요 제시해주고 그 개요의 내용을 완성해가지고 원고지를 내고 가면은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첨삭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주중에 이제 점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음 주에 와서 이 첨삭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첨삭을 받은 원고지들을 학생들이 많이 쌓아놨을 텐데요. 이제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다가 타이핑을 쳐서 누적을 해놓으면 나중에 입시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독후 활동 비율이 좀 높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써서 제출했던 독서 감상문이나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썼던 그 원고지 이것을 이제 타이핑을 쳐서 누적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특목고 또는 자사고의 면접을 보러 갈 때 또는 수시 그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갈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 포트폴리오로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고 좀 누적을 해놓으면은 본인이 어떤 책을 더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1과정은 4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선 정규 수업 4주 동안 진행하는 책이 2권이에요. 첫 번째 책은 행동경제학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행동경제학 에세이라서 청소년들 수준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예시와 함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 저희가 이 행동경제학의 중요성을 좀 실감을 하고 넛지라는 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책으로 진행을 했었다가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 리뉴얼된 바람에 8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학생들이 좀 싫어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쉬운 책으로 바꿨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사례와 함께 잘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가볍고 쉽게 이렇게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좀 들어보셨죠? 이게 출간된 지가 40년이 됐고요. 40년 동안 2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랑받은 책인데 지금 최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학계의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어요. 우선 핵심 내용이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생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딩크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책을 보면. 근데 바로 리처드 도킨스는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밈이라고 하는 모방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문화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밈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면은 되게 흥미로워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되는 책인데 혼자 읽기에는 좀 문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꼼꼼하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연과정 10주 동안 되게 많은 책들을 이렇게 다뤘는데, 항상 저는 학생들이 독해력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좀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책을 읽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사례를 좀 재미있게 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하면서 항상 어떤 농담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논술 대면 첨사 클리닉인데요. 1대1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그 보완점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좀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1대1로 이제 보완할 점들을 좀 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자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입시 논술에서는 1000자에서 1200자 요 정도로 쓰도록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300자의 한 4배 정도 분량을 이제 입시 논술로 이제 쓰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논술로 대학을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에 맞춰서 처음부터 다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우선 목표가 수능 국어의 비문학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비문학 배경 지식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책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논술 문제에 맞춰서 조건에 쓰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량은 한 300~400자 정도? 400자를 넘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개요를 완성하면서 단계별로 이제 쓰다 보니까 좀 글쓰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를 주면은 300자 쓰는데 한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글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네, 그렇게 좀 쉽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독서 논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김다운 팀장님께서 질문에 대해 이제 받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